새로운 정부에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인프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님 네, 조율이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김태선 위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그 기후 위기 시대 안전한 물 인프라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물 환경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죠. 가뭄도 많이 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홍수 가뭄 문제는 물의 양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수질 관리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 과부라 화합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내에 과부라 화합물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좀비 발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과부라 화합물 자체 물질이 그만큼 체내에 들어가서는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정수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이 화학 물질인 이 과부라 화합물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정수를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이 많이 낮아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하고 기준치에 맞게끔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도 몇 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환경부 담당자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는 좀 뜻깊은 자리가 좀 되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자리에서 논의를 떠나서 이제 법으로 입안할 수 있게끔 그 과정까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다행히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만큼 기후 위기 시대 안전한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독구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권재양 학회장님께도 매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상수도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마이크 끄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정 의원님 한 말씀 청해 들어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의원입니다. 박정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인프라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우리 환노위 의원들이 아직 물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서 2명밖에 참석을 못했네요. 근데 공동 주최긴 한데 사실은 우리 김태선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본인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특히나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낙동강수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녹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답안도 많이 내시는 분이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축사하러 오면 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는 게 저희 임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대한상하수도 학회 권지양 회장님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뵀죠. 먹는 물 네트워크 엄명숙 이사장님, 그리고 또
오늘 못 오셨다 그랬는데 국립환경과학원도 같이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한환경공학회에서도 같이 해주셨어요. 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광주과학기술원 이윤호 교수님, 또 금호공과대학교 이원태 교수님, 또 먹는물 네트워크 백명수 박사님하고 K워러 김형숙 처장님, 그리고 토론자들 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는 산불로 난리가 나더니 또는 폭염으로 또는 홍수로 사망자가 어느 때보다 많고 그걸로 인한 재산적 손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국가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는 있어 왔는데 그동안 애써 무시했죠. 늘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애써 무시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하게 저항하다가 세 번째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뭐 이런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 무시하지 않고 그때 대비를 했다면 지금쯤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수온 상승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과부하 화합물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한가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적 노력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서 나왔는데 강원 지역이 지금 물 저수량이 20%대로 떨어져 갖고 수력발전소 가동도 중단하고 제한급수까지 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돗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더 안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오늘 논의될 정책들이 물관리 기본법 개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입법과 또 예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데 조금 더 저도 각성하고 그때 좀 준비를 많이 했더라면 또 전 예산결산위원장 출신인데 예산을 좀 많이 배정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각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태선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상하수도학회 권지향 회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하수도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의 권지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 인프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힘써주신 우리 김태선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박정 국회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좀 이따 이제 환영사 해주실 우리 엄명수 먹는물 네트워크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자라도 되게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솔직히. 이 환경부의 김효종 국장님 와 계시고 또 서울시에서 이 상수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백광인 본부장님도 와 계시고요. 또 산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조민현 부사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여러 각계가 다 모여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는 또 저희 대한상하수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물환경학회 김성포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환경공학회에서도 이렇게 부회장님으로 맹승규 교수님이 와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자리가 학계, 연구계, 그죠, 지자체, 국회, 산업계 이래서 이 물 인프라 관련한 모든 기관들이 다 관계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되게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발표를 해주시는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만드신 게 원래 독고석 우리 좌장님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 위기에 강한 사회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기치를 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런 힘찬 발걸음에
뜻을 보태고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회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물 인프라 중에서도 상하수도 인프라는 일상생활에 되게 가까이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 인프라의 안정성은 결국은 시민들 삶의 안정성하고 1대1로 매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가 이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물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집안 악화로 싱크홀, 상하수로가 야기되는 그 싱크홀도 잦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가뭄 홍수로 인해서 취수원의 수질 악화랄지 또 용수 공급의 불안정성도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원래는 토론하고 싶었는데 인사말로 가름을 해야 돼서 좀 내용이 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인프라 시설하고 달리 물 인프라 시설은 그냥 시설 관리뿐만이 아니고요. 수질 관리, 수량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잘 돼야만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인프라 시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데 오늘 이야기되는 물 재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다중수원 확보랄지 관로 복선화 또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상하수 시설의 기후 위기 대응에 되게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왜 홍수로 뭐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송수관이 파손돼 가지고 단수로 인해 가지고 충북에서 15,000명, 또 울산에서 35,000여 명이 고통을 겪었다고 뉴스에서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일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상하수 쪽에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 사무다라고 넘겨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후 위기 적응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섭 의원님께서 과불안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이게 뭐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한 1조 분의 1 수준까지 현재는 과불안물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또 홍수, 가뭄 이런 걸로 고탁도, 고수원 이런 것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수질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저희가 늦어가지고 R&D도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액수도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용숙 처장님께서 수공에서 아마 AI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물 인프라가 혁신하는데 AI가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 관리, 수량, 수질, 삼박자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거고 어쩔 수 없이 AI를 도입하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붙이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환경부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신 것만큼 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드리지만 밀양물질 관리과랄지 아니면은 뭐 물시설 안전과랄지 이런 식으로 좀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조직이 좀 한두 개는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어쨌든 시민 참여 방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후 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는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정 과제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지영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먹는 물 네트워크 엄명숙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는 물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엄명숙입니다. 그 환영사가 좀 짧아야 내 본론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권지영 교수님 충분한 말씀에 제 말할 말 다 가름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국민 주권 정부 표방하는 그 새 정부의 바란다로 기후 위기 시대 안전한
물 인프라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여기 모든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국가, 뭐 정부, 또 우리 시민사회, 기업 모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한 만큼 상당히 유익한 그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음치 않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물 관리 정책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우리가 모두 협력해야만 달성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부가 소통, 속도, 성과 이거를 지향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어떤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민사회는 오랜 동안 이 물관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해 왔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물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와 환경윤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 정책은 전문가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민주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명숙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뭐 사회자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축사 말씀, 환영사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 이제 학계,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모두 한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힘이, 학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군데 바라보는 게 우리 김효정 국장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김효정 국장님이 잘하는 소리 전부 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네, 더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환영사가 그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행 이종천 대행님의 환영사가 하나 이제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지훈련 관련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환영사가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귀중한 행사에 기념사진 촬영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분들,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발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발표 시간은 각 15분입니다. 관련한 질의는 모든 발제가 끝난 후에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이윤호 교수님께서 과부라 화합물 등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의 이윤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부라 화합물을 포함한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미량 오염물질 문제와 먹는 물에서 미량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과부라물에 조금 집중을 해서 먹는 물 관리 동향, 해외에서 수질 기준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정수장에서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 그다음에 대응 로드맵, 마지막으로 배출원 관리,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적 물 순환에서 미량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량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나노그램 퍼 리터 수준의 매우 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입니다. 미량 오염물질의 또 다른 특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질이 생산이 되고 관심 대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성이 계속 신규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기원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인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활이나 산업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관리 영역을 보시면 일단 말단인 먹는 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조금 크게 보면은 이런 수환경, 그 다음에 배출원 측면에서 합해수 이렇게 좀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폐수에서 기인하는 미량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80년대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예전에는 호르몬 농약류, 산업용매, 그다음에 항생제,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이후에 가불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 대상 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미량오염 물질이 실제로 인체나 수 생태에 위해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일부 물질은 이런 생태 위해성이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수생태 위해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독성 위해성 정보가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불화합물 같은 경우에 인체 위해성이 계속적으로 새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EU에서 하수관리 정책에 이러한 미량오염 물질 모니터링 처리 관련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은 EU 하수관리 정책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PFAS,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류수를 조금 더 기존보다 고도 처리하는 내용이 큰 하수 처리장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누가 부담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의약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산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게 이렇게 좀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량오염 물질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규제입니다. 신규 오염 물질이고 이렇게 미량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보면은 크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떤 물질이 어느 농도로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확립된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나 수생태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 다음에 독성 정보를 종합을 해서 위해도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해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판단이 되면은 규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위해도만 가지고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응 능력이라고 해서 일단 분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대응 능력을 고려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합의를 통해서 이런 규제를 가게 됩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지금 먹는 물뿐만 아니라 수환경, 그다음에 배출원 여기에 다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지금 법 체계로 들어와 있지만은 이런 것들 실제로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이런 미량오염 물질 대상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마다 수천 개의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수의 물질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들을 또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정책이나 법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이런 미량오염 물질 이슈를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좀 와서 설정 체계랑 현황을 보시면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수질 기준에 61 항목, 감시 항목에 3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감시 항목에 가불화합물 3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4단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세부적으로 잘 상세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염물질 후보 목록을 정하고
정수장에 대해서 원수, 정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어떤 물질들이 어떤 여기 보시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 오염 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하는지 검출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초과하면은 감시 항목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시 항목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는 진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수질 기준으로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도뿐만 아니라 이런 대응 능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이런 수질 기준으로 제한할 때 먹는 물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미량오염 물질 관리 영역이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니까 좀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먹는 물 자문위원회가 좀 상시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먹는 물 이 오염 물질 이 모니터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6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가브라한 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브라한 물 관련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가브라한 물이 한두 개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탄소 개수가 8개로 되어 있는 피프와 피포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전통적인 가브라한 물인데 이 물질들은 위해성 때문에 이미 생산 사용이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검출은 되고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 길이가 8개인 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길이가 짧은 것들 혹은 이렇게 탄소가 불화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이런 전구체 물질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물질들은 일부 규제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아직은 좀 모니터링 단계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탄소 길이가 하나짜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런 과불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모니터링 관심 단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불한 물이 이렇게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분석 기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분석 기술 관련해서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고분해능 질량 분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외에도 유기불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과불한 물 총량과 그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R&D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고 사실은 이런 분석 기술 영역도 환경 산업 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라한 물이 먹는 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이 독성 건강 영향을 짧게 살펴보면 일단 그 체인 길이가 긴 것들은 인체에 흡수는 빠른 반면에 배출이 느리고요. 혈액간, 심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 영향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동물과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수질 기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바람이라든지 간독성 이런 것들을 지표로 주로 사용을 했다면은 여기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이 면역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수질 기준을 도출하는데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는 그걸 참고치로 삼아서 수질 기준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라별로 그 수질 기준 정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물, 가불한 물 관리 기준 동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기준의 항목과 수준, 그 다음에 이 감시 기준이냐 수질 기준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감시 기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기준 강화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수질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26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수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단 피프와 피포스 두 종에 대해서 4나노그램/리터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4종이 있었는데 적용이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불암을 20종 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총 합으로 해서 500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하면은 미국,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과불암을 강화 추세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형태나 방식이 그다음에 수준에서 나라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전 예방 원칙에 기반을 해가지고 과불암을 그룹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위해성 정보가 좀 더 확실한 PFOA, PFOS로 위주로 해서 일단 먼저 이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먹는 물에서 과불암을 모니터링이 현황입니다. 일단 PFOA, PFOS, 핵산술포산 3종은 저희가 감시 항목으로 2018년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5만 톤 이상 정수장에 대해서는 이런 모니터링 자료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5만 톤 이하 소규모 정수장, 그다음에 국내 먹는 물은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해양 심층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 파악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3종 이외의 미규제 과불암물에 대해서도 상황은 대동소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소규모 정수장, 먹는 샘물처럼 사각지대나 소해 지역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기간별로 이런 과불암물 발생을 이렇게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좀 해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물뿐만 아니라 수환경, 지하수, 화폐수도 이렇게 모니터링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좀 연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시 항목 자료, 저희 감시 항목으로 해서 전국 5만 톤 이상 정수장에 대해서 요 과불 3종에 대해서 발생 현황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검출 빈도가 2018년도에는 100여 개 정수장 중에 20곳에서 일단 검출이 됐었는데, 다행히 해가 갈수록 검출 빈도가 한 5% 내외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검출된 정수장의 농도를 보면은 주로 낙동강 하류 정수장이고 평균 농도는 7나노그램/리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종 이외의 다른 과불암물에 대해서 자료는 부산대학교 오정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과불암물 42종을 분석했을 때 대략 한 14종 정도가 검출이 됐고, 그 농도를 이렇게 합해서 도시를 했고요. 낙동강 중류보다는 하류 쪽으로 왔을 때 좀 검출 농도가 좀 높고, 일부는 EU 기준을 좀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슬 길이가 6개, 5개, 4개인 짧은 사슬, 그 다음에 이런 전구체 물질이 주요종으로 검출이 됐고요. 이러한 농도 분포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21년도에 이제 모니터링 된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자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게 같은 낙동강 수계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장 거동 제거 및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그래프가 이제 처리 효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지금 요 조사가 된 정수장들은 다 고도 처리가 들어와 있는 정수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GAC라는 이 활성탄 처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여기 노란색이 이제 활성탄 제거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활성탄 흡착이 주요 대응 수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조사된 정수장에서 활성탄 그 교체 재생 주기가 평균 3년인데, 이렇게 3년으로 해서는 PFOA 기준으로 제거율이 한 20%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수장 대응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특히 재생 주기로 해서 1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과불암물 제거율이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일부 물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음의 제거율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정수장 간망에서 과불화물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수장에서 변환이라든지 거동에 대해서 좀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사슬 길이가 짧은 물질들은 거의 제거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단사슬 과불화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대체 수처리 기술도 개발도 R&D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물은 이게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처리 과정에서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농축 폐기물이나 폐수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분해 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비용 편익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불화물 대응 로드맵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계열로 나누어서 이런 전통적 과불화물에 대해서는 일단 먹는 물 모니터링과 정수장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정수장을 발생과 고동 측면에서 좀 정밀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도 아까 말씀드렸던 좀 소규모 시설 위주로 좀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정수장 대응 측면에서는 활성탄 위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조만간 지금 피포와 피포스 요 전통적 과불화물에 대해서는 수질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짧은 사슬을 포함한 이외의 과불화물에 대해서는 이런 고도 분석 감시 기술, 그다음에 어떤 그 제거 기술, 분해 기술 이런 대응 기술 R&D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준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시 기준을 강화할지, 수질 기준으로 할지, 3종으로 일단 할지, 아니면 확대해서 할지, 개별로 할지, 유럽처럼 합으로 할지, 그다음에 적용 대상도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향후에 좀 고려를 해서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수질 기준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배출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일단 산업에서 폐수나 대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거, 생활에서 나오는 거, 여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소방 거품, 포소화제나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배출원으로 의심은 되고 있지만 관련된 자료가 좀 부족한 현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니터링 자료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데이터를 좀 통합 분석하고 조금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 패턴이 이 시기별로 변화하고 있고 또 이미 대기를 통한 배출이라든지 퇴적물, 지하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원별 사용량, 부하량, 거동 변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정량적으로 유역 단위 모델이 구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하면 미량오염물질 대응은 이런 감시 체계 4단계가 중요한데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분석 방법과 모니터링이 좀 고도화, 효율화가 돼야 이런 많은 수의 미량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불화물로 와서는 단계적 수질 기준 강화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피포와 피포스 위주로 좀 강화를 하고 이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항목 확대를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불화물 분석 방법도 개선과 고도화가 좀 필요하고요. 정수장 대응 측면에서 활성탄 중심으로 일단 현장 대응을 좀 하고 추가적으로 이온 교환이나 막여가 기술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대응 신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 흡착제나 고효율 막, 분해 기술 이런 쪽으로 R&D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환경 신산업 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배출원 파악과 관리 방안 도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본 연구 결과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발주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먹는 물 과불화물 대응 전략 수립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 아직 과제가 이제 원래 10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요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대응 전략 수립하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자분 모시겠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이원태 교수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물 재이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금호공대 이원태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도 우리 학회 회장님들부터 해서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사회 단체도 있어서 제가 그 수준을 중간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윤호 교수께서 그 과부라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먹는 물의 연속선상에서 물 재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현황, 해외 사례, 개선 방안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충남, 대구, 제가 있는 곳인데 우문댐 같은 경우에 치수율 8%까지 저수율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22년에 전남에서도 큰 가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극한 기후가 발생되는 게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 주황색 선은 갈수기 때 강우량이고 그다음 파란색 선은 이제 홍수기 때 강수량인데 이 차이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는 더 크게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날 때도 또 이제 더 큰 가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중에서 다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좀 특별히 공업용수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에 있었던 그 대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다들 아시는 TSMC에서 공급난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반도체 제조하는 국가들의 그 물 사용량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물 양을 보시면 타이완,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이렇게 이제 네 나라가 상당히 공업용수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물 사용량을 보시면 1년에 한 1억 한 8천만 톤, 9천만 톤 정도 21년 기준이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억 4천만 톤 정도 1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그 PFAS 과부라물 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강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자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그런 이제 가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1년부터 제정해서 하고 있고 10년마다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1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2021년에 2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년이 지나서 수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지난주에 이제 공청회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물 재이용이 되고 있느냐가 지금 이제 6쪽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X축은 2000년부터 해서 지난 24년 동안의 그 기간이 되겠고요. Y축에서 파란색은 하수처리량, 처리수 양, 그리고 이제 빨간색 막대가 재이용수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제 퍼센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3% 정도 됐는데요. 우리 재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2008년부터 좀 10%대에서 좀 횡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한 5년 동안 급속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15% 정도에서부터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총량에 대한 내용이고 안에 질적인 부분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왼쪽은 그 하수 처리수를 처리해서 처리장 내에서 사용하는 양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처리한 물을 외부로 보내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이제 장외 용수가 56%고 장내 용수, 처리장 안에서 쓰는 물이 44%로 밖으로 나가는 물이 조금 더 많은데 이거는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근데 2010년과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왼쪽에 있는 장내 안에서 활용하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공업용수가 지금 그 오른쪽에서 21%니까 전체 56%에 21%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제2용수에서는 한 10% 정도 되고 농업용수가 전체에서는 한 1%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그 사용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 등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부분이 장외에서 한 73%고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41% 정도, 거의 반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달성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제 지금까지 많이 개선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장이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 2034년에 한 60조 정도 시장, 지금 현재 한 25조, 26조 정도 시장이고 나중에 그 정도로 이제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 재이용을 하는 부분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산업용수,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가 48%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한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냐 하면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그 재이용을 하는 물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그리고 발전소 온배수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조경 등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업용수 부분에 10%밖에 쓰지 않고 있으면서 재이용률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서 재이용률을 활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그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용수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는 이전에 많이 보셨던 내용들인데 미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고 23년 기준으로 약 50만 톤 정도 이 시설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이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재이용을 한다는 시설에서 이 공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처리로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역삼 투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도 산화 정도로 해서 공급하는데 여기 있는 물을 지하에 충전해서 다시 이제 그 하류에서 다시 이제 물을 펌핑해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 싱가포르 사례도 많이 아실 텐데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에 최초로 이제 물을 재이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의 시설이 있는데 23년에 배독이라는 하나의 시설은 이제 더 이상 운영 안 하는 걸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라이프 스팬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이고 그 투아스라는 이제 신규 시설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다시 2026년에 이제 5개를 되게 되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 수요량의 40% 정도를 이 재이용수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을 합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고 생활용수로 활용을 할 때는 이 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하천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다시 정수자에서 처리해서 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음용수에서 이용된다고 볼 때 생활용수로 된다면 간접 음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음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접 음용수라는 거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이제 재이용 시설에서 처리하고 그거를 하천이나 좀 전에 미국 사례처럼 이제 지하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생활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간접 재이용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직접 재이용이 되겠는데, 직접 재이용은 하수 처리수를 처리한 거를 바로 저희 가정에다 공급하는 걸 이제 직접 재이용수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찾은 데 중에는 없는데 제가 모르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에 직접 재이용을 하는 데를 보게 되면 이 처리된 하수 처리수와 그다음 하천수를 섞어서 블렌딩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간접 재이용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 낙동강 유역에서 이제 많이 배출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동강 유역에서 제가 있는 이제 구미를 비롯해서 상당히 간접 재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직접 재이용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EPA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재이용하는 게 한 5개, 그 외에 또 뭐 여러 시설에서 간접 재이용하고 있고 또 중복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 있는 5개 시설들은 제가 찾아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천수와 처리된 물을 블렌딩해서 공급하는 그런 걸 이제 직접 재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버퍼를 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사실 처리수를 우리가 직접 바로 마셔도 될 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깨끗한 초순수도 저희가 생산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인식 부분 때문에 이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업용수를 처음에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한 48%가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거 휴대폰인데 가지고 계신 휴대폰 같은 경우에 물 발자국으로 계산해 보면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한 1톤 정도 됩니다. 1톤이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세탁기 고개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다 1m 정도 되거든요. 세탁기 한 대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웨이퍼 12인치짜리 생산하는데 외국 문헌에 의하면 물 사용량이 대략 5에서 8톤 정도, 세탁기 5대에서 8대, 그다음 우리나라 그 매일경제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7톤에서 10톤, 7대에서 10대 정도의 세탁기 분량의 물이 이제 이 세정하는데 필요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업용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밖에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증가시킨다면,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에서 재이용을 하면 남는 부분을 생활용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활용수에다가 이 재이용수를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노력 대비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따가 제가 또 탄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저희 이제 경북의 포항과 구미에서 이미 2014년과 2018년부터 해서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2014년부터 10만 톤을 재이용하는데, 포항 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해서 이제 제철 산업에서 재이용하고 있고요. 구미에서는 구미 하수처리 시설에서 12만 톤의 그 처리된 물을 가지고 9만 톤을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L사의 디스플레이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의 한 7, 8개 공장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에 이제 제철 산업이라든지 전자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최근에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서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재이용수로, 특별히 이제 공업용수 재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 제공받은 자료인데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루 한 39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중에서 이제 70%를 이 초순수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물이 많이 들지 않는 공정도 개발하고 계시고, 또 폐수를 재이용하는 확대 기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그 처리된 물을 가지고 이제 또 하는 방법들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산해 재이용이 있고 공공하수 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공장에서 공장 자체에서 처리한 물을 가지고 재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건 물환경 보전법입니다. 폐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물환경 보전법에서는 먼저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제가 아까 폐수 처리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폐수 처리수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처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 처리 시설의 처리수는 물재이용법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물환경 보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환경 보전법에서는 재이용을 촉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물환경 보전법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아니면 위탁 처리해서 배출되는 물이 없으면 이제 이게 배출 허용 기준에 되지 않도록 해주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뭐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공공하수 처리장 방류수에서 된 물은 당연히 이건 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K워터에서 한번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조금 수정한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할 때 K워터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구미시, 저희 같으면 이제 구미시가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산단 같은 경우. 그럼 이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일단 기존에 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공업용수로 물 재이용 시설을 공급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중으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저희가 촉진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공업용수 관로에다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저쪽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끊어져야 됩니다. 같이 붙게 되면 또 이건 오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공업용수로 이용을 촉진해야 된다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이런 인프라 시설 면에서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은 상당히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러면 이제 그 물만을 재이용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에너지하고 그 자원 쪽, 특별히 이제 그 자원 쪽을 많이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순환 경제와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싱가포르 사례 5개 있다가 하나가 이제 폐쇄되고 새로운 하나가 2026년부터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투하스인데, 여기는 그 재이용 시설하고 그리고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어서 물과 에너지와 자원을 같이 이렇게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이제 특별히 오늘 또 김태선 의원님 계신 울산이나 제가 있는 그 구미 산업단지 같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앞에 있는 그런 물, 에너지, 그 자원을 같이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산업공생이라는 개념이 사실 유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나가게 된다면 물 재이용도 더 활발하게 이제 촉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염 물질이 덜 나가게 되니까 마시는 물도 훨씬 이제 수질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나가게 되면 탄소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업용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한 0.4kg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그럼 제2용은 어느 정도냐? 제2용은 지금 한 0.7에서 0.8 정도, 한 2배 정도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뒷부분에 그 막여가 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 더 고도산화도 들어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이제 물재용도 활성화시키고 수질도 더욱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입니다. 먹는 물 네트워크 백명수 이사님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미래,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먹는물 네트워크 백명수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 발표를 그 독고서 교수님께 요청을 받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 발표자의 제가 이제 목록을 보고 각자의 역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먹는물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 먹는물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금을 포함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저희가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먹는 물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물 네트워크에서는 저희 수돗물 시민 패널단을 구성을 해서 1년에 4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첫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무슨 물을 마시는지를 좀 먼저 파악해보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 단위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물은 정수기 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돗물과 관련된 음용문화 개선이라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지만 20년 넘게 해오면서도 여전히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이건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수돗물이 굉장히 중요하니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울림이 있고 사람들에게 수용성이 있느냐라는 데에서 저희가 퀘스천 마크가 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정수기물을 마시고 간이정수기물을 마시고 또 병입수를 마시느냐, 그거는 수돗물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해화학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두 가지 물질입니다. 앞서 이은호 교수님께서 이제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서 새롭게 과거에 비해서 요 근래 가장 떠오르는 유해 물질이 유해화학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시민들도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걱정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와 간이정수기, 병입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용 패턴과 우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물었습니다. 마시는 물 안전확보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앞서 발표해 주신 미량 유해물질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먹는물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는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민의 요구와 정부 정책의 가교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좀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시는 물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나 아니면 생수, 먹는 샘물, 이제 페트병 생수를 마시는 이유는 편리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에 다른 대안 음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는 폭염, 언제는 극한 호우, 홍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살아 있는 것이 운이 좋은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 악화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폭염, 가뭄, 침수, 태풍이 대표적인 저희가 흔히 접하는 악화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물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올해 이제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권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폭우로 인한 상수도가 파손이 되면 일단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성을 얘기할 때 단수가 제일 좋은 조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이 끊어지면 생활 영위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면서 이제 물의 중단, 공급 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겪어야 되고 우려를 해야 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수 피해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 대피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수도관이 안전하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죠. 이런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앞서서도 이제 해법이 제시가 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싱크홀입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 요청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연동해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때 첫 번째 아이템이 싱크홀이었습니다. 먹는 물을 얘기하는데 왜 싱크홀을 연결하냐? 저희가 싱크홀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노후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 이런 문제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싱크홀 지도가 사실은 이게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땅꺼짐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위력감을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사회적으로 울림을 줬는데. 이런 싱크홀 문제에 있어서 수도관의 노후 시설 문제를 어떻게 연동해서 저희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오염, 이제 기후 변화에서 양적 문제에서 이제 질적 문제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수질 악화, 그다음에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수질 악화 두 가지 문제에 또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원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녹조라든지 조류 발생에 대한 독성 물질 위험이 있고요. 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 소독 부산물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위험이 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던 과부하함,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수돗물을 마시자 공공의무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기후변화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문제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정부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자세, 사회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례로 저는 이 과부하함물은 낙동강 유역에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연역적인 접근과 기납적 접근이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 재난은 기납적 접근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가 7월 말에 지난달에 미국의 템파베이 워터에서 PFAS 관련 소송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준치를 굉장히 대폭 낮추면서 사회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이 무리하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고 또 미국에 사는 시민과 저희 한국에 사는 시민의 건강이 다르지 않은데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탐파베이 시티 워터가 어디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플로리다에 있고 인구 260만 공급하는 지역이고 또 상수원이 여기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듀폰이라든지 아니면 3M 같은 여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선두로 탐파베이 워터가 참여하면서 초기부터 관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합의가 된 거죠.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기네가 지면 막대한 배상금 물까봐 합의를 한 거예요. 요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템파베이 워터가 돈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과부하함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여기에서 차감하겠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이 기업에서는 이제 돈을 받고 그 상수도 관련 기관이 이제 수처리 과부하함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이제 한계는 있지만 대단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오염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다음에 그 템파이 워터 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경감했고 우리가 이제 활성탄을 모두 해야 된다 PFAS 얘기할 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제어는 시민이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합의해서 내야 되는데 그 사회에 합의되는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이미 저는 여기서 일정 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워터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서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함의점을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PFAS 문제는 미국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 아까 발표 보니까 다 수질 기준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감시 항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 이거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시민의 안전에 건강을 먼저 두고 해외 사례에서 접근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먼저 기준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합의에 이르는 조건이 무엇이었냐가 제가 되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미국 EPA의 기준치 강화 문제입니다. 4PPT로 기준치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했고 기준치가 검출되는 아웃풋이 나왔고 그것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인식이 되었고, 그런 문제가 이런 이제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국내에서의 수질 기준 강화, 그러니까 그 감시 항목의 수질 기준 전환은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질 기준을 어떤 식으로 낮출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의 노출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특히 물을 통해서,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될 기본적인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야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 변화, 공론화가 좀 강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과부라함물은 사실은 여기서 해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기준치 강화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그럼 이 기준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연구 결과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 토론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여론, 국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되는 물질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도 먼저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사다육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과 연결되는 직결된 문제들은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서 즉각적인 검토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후 인프라, 이제 뭐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상수 도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뭐 저희가 국가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애초에 목표 설정을 했던 연도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먼저 투자돼서 지자체로부터 이런 노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촉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안전지역으로 인프라를 이제 이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산세태라든지 우리가 옹벽 무너짐이나 이제 극한 강우가 왔을 때 취약지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있는 인프라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집을 고를 때도 이전과는 선택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지대라든지 하천 옆이라든지 산 밑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프라 문제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좀 굉장히 취약지구는 파악을 해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수질 기준 말씀드린 대로 PFAS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소독부산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독부산물이 수온이 높아진 여름철에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주기나 모니터링 강화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말 지역, 관이 굉장히 먼 지역은 특히나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절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질 관리 기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 기후위기 시대에 변동의 폭이 큰 경우에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특성에 맞는 정책의 유연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물 상수원의 광역화해서 분산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우리나라 상수원 보호구역 숫자가 287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 12월 말 현재 280개입니다. 270개요. 1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상수원이 효율성의 측면에 강조돼서 광역화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 자체의 수원의 자립화라든지 물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취약한 부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제 가뭄과 홍수가 극한호우가 번갈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분산화 시스템의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공급 다양화가 매우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음수대학교는 이동성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물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시민들의 문화 형성에 매우 필요한 측면입니다. 대규모 국가적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 이용권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도관 등 낡은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좀 우선적인 정책 우선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조건 중요한 건 시민 문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 홍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민인식과 이 인프라가 같이 가야지 인프라만 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환경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수도정책을 수립할 때 주로 굉장히 인프라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민의 이용과 홍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동시에 가야 저희가 수도정책과 시민의 괴리를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기준, 검사기준, 유효성 확보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미생물의 염소 순환 물주기 이런 것들이 녹조, 여름철에 집중돼 있으니까 여름철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주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낙동강 유역이나 농어촌, 도서 지역은 수질 취약 지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 더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 시스템의 한계와 분산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잘 취합해서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지역의 상수원 보호 체계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급 시스템을 좀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지역의 광역화로 인한 지자체의 상수 사업의 열악화 이런 것들을 좀 메울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지원이나 또는 기초 시군 단위는 수도 사업 체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수도 문제는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기초 시군 단위 아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자체 수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 지원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에 따라서 지방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각각의 그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지역에서의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공급 체계 다양한 문제는 음수대의 문제로 저희가 좀 생각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일단 공급 음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음수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우리나라 서울시 외에 15개죠. 특광역시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공공 음수대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의 학교는 다 정수기 이용하고 있죠. 예, 이웃동 급수대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제 도시가 국가가 물을 시민에게 줄 때는 이제는 과거에 집에서 수도관을 설치해서 마셔라가 아니라 나와서 건물에 있는 화장실 물을 마셔라 아니면 내부에 있는 고정된 급수대를 마셔라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기능은 예전에 그냥 수돗물 나와서 마시라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차가운 물과 내지는 기능성 물을 어떻게 주고 이것이 탄소 저감 효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공중위수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만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가 협심을 해서 국가의 우선 정책 순위로 좀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의 미래를 위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저희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음수대가 중요하다고 해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확산될 수가 없거든요. 시민참여, 물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확대해야 되는데 그 소통 창구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어 저희가 접근하지만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각적인 매핑이 같이 돼서
전국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다음 단계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가 이제 물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비구조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상수도 공급의 위기가 피해가야 된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자연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비구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시 재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특히 상수도 쪽에서는 현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현안 문제에 대한 R&D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R&D를 지속적으로 배정을 해서 먹는 물과 연구가 같이 연계해서 현재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선순환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난 시민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희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이 아닌 거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깐 헷갈리시긴 할 텐데요. 그다음에 수질 기준이 다른 먹는 물 종류에 따라 수질 기준이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53%입니다. 시민들이 물을 이용할 정수기 물은 안전할 거라고 마시지만 실제로 내가 먹는 물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마셔야 되는지 기본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공공음수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대한음수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국가정책적인 배려나 교육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 듣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김형숙 처장님께서 AI와 스마트 기반 물 인프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장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시고 저희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물 관리에 애쓰고 있는지 제가 좀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영상도 넣고 막 해가지고 여하튼 15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주제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먼저 소회를 좀 얘기하자면, 저는 수도관리처장으로서 광역상수도 운영관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개대체 투자도 물론이고, AI 이런 것도 물론인데, 실제 이런 와중에 국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천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 결국 배수지로 가서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단수 사고가 나도 시민 단수가 저희는 경영평가 목표도 사실 단수 제로거든요. 그래서 조만한 단수가 나도 사실 이제 평가를 거의 빵점 맞는 이런 지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목표도 글로벌 수질 기준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6대6에서 가장 작은 기준을 또 그 절반 이상을 또 낮춰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는 오늘 AI와 스마트 기반 물 인프라 개선 방안인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먼저 새로운 물의 시대라고 저희 회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물은 더 이상 주어지는 자원이 아니고 국가 안보랑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오늘 오셨지만 저희가 사실 반도체 용수 공급하는 것도 용인 반도체도 거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수자원을 영끌하다시피 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 제휴용도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물 공급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어서 그만큼 어렵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할 건데, 이제 파리에서도 기후 협약을 했죠. 근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극한 홍수하고 극한 가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1.5도를 달성하더라도 이제 계속적인 영향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교수님 하고 같은 걸 제가 담아왔는데, 대만도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한국 포스코나 23년에 이제 가뭄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그 물공급자 입장에서는 홍수를 준비했다가 다시 가뭄 걱정을 하고, 또 가뭄을 준비해서 물을 좀 빼놓으면, 아니 담아놓으면 또 홍수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굉장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대급 뭐 가뭄 발생하고 극한 홍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는 24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실제 올해만 해도 100mm 이상의 극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강우가 벌써 16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YTN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 아까 그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저희 그 지난번에 증평도, 저도 수장공사 27년, 8년 됐는데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런 양상을. 그러니까 하천을 안전하라고 관보호공을 해놨는데 그 관보호공마저 아작이 나는. 그러니까 자연 그 시간당 극한 홍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물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AI와 스마트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K워터는 우리나라 홍수 조절의 94%를 담당하고 있고, 용수 공급으로는 한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 관리에 대한 모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된 물관리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CEO가 오시고 나서 이거야말로 이제 다른 기업이 넘보지 못할 기술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3대 초격차 기술하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형 물관리,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3대 초격차 기술을 대표 기술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어떤 운영관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디지털 플랫폼 수출 1호를 일으켰고, 디지털 트윈 물관리는, 그다음에 화성 AI 정수장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등대 공장에 선정되기도 했고,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 부장 때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면서 여기 있는 친구하고 그때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 저희가 뉴욕 전반에 걸쳐서 그 수돗물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AI 기술을 사실 다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디지털 유형 물관리 기술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20년도에 그 역대급 그 섬진강 유역에 장마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하류에 이제 피해를 끼치면서, 그 수장공사가 댐 방류 의사 결정을 뭐 하긴 하는데 하류 피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반 물관리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21년도에 이제 섬진강 유역, 피해가 컸던 섬진강 유역을 시범적으로 시작해가지고 24년도에는 이제 전국에 대한 전국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유형 물관리 기술을 통해서 홍수나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상 피해나 방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디지털 트윈에 강우나 수문이나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 홍수 분석 모형을 통해서 댐 수위 상승을 예측하고 방류량을 결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경보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어떤 방류 상황이나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장공사 오시면 아마 물관리 상황실에 오시면 뭐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을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I 정수장인데요. 뭐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배경을 넣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갖고 자꾸 배경을 넣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운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인프라가 이제 노후화됨에 따른 재정 부담이 대단하고
사실 전력비가 3년 새 7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가 비중이 전력비가 생산하는 비중이 수돗물 원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수돗물은 9년째 물값이 동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를 좀 부러워하기 전에 미국은 거의 저도 이제 견학이나 출장을 가보면 100% 시민들한테 요금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재정에서 도와주면서 수돗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마당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터당 0.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40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은 비용으로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물관리 수도급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취수원에서는 그 걱정하시는 조류나 녹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조류에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학습시켜 갖고 정수장의 이제 수질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 8개 항목에 대한 AI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AI 정수장은 AI 저하율 운영, 설비 예지 보전, 에너지 관리, 지능형 영상 감시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주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AI 자율운전은 저희가 정수공정의 전공정인데 이제 전공정이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착수, 약품, 뭐 여가, 침전 모든 공정에 AI 의사결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고 EMS는 이제 실시간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전력이 이제 소비량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최적 효율점을 찾아서 펌프 운전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비 예지 보전은 실시간 설비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점검 정비비도 절약을 하고 있고 지능형 영상 감시는 그때 저희가 공주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감시하고 운영에 피드백하도록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통해서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을 한 94억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전국 정수장에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다른 상황에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생성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완전 자율 운영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트윈 부분인데 AI 정수장하고 같이 화성에 시범 사업을 했고 구축된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로써 운영 상황 변동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에서도 보셨지만은 디지털 트윈은 그냥 3D를 구현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고, 저 또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담당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는, 실제 운영 데이터나 이제 그런 어떤 자산 관리 데이터, 그러니까 설비 데이터 같은 거를 연계를 시키면 오히려 되려 저희 광역 정수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좀 운영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운영 근무자가 바뀌고 전문가가 없더라도 히스토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워터가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요번에 환경부가 도와주셔서 국고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AI 수질 예측, AI 정수장, 이제 로봇, 디지털 트윈 요 4가지 카테고리로 국고가 반영됐고 요 사업에서 이제 힘을 받아갖고 저희는 이제 전 광역 상수도 시설물 대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댐 디지털 트윈처럼 수도도 디지털 트윈을 확대할 예정이고 모든 어떤 위기나 운영 모의, 위기 대응 이런 기능들이 다 서로 연계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AI나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반복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염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가스 지식에 무험이 있다 이러면 이제 로봇이 점검하는 상태. 또 이제 수도 관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어떤 관로의 점검에 있어서 드론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이제 계속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성과로 대내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또 이제 장영실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특허를 갖고 있는데 AI 정수장을 민간 기업에 벌써 이제 25건의 그 기술 이전을 실시함으로써 생태계도 넓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엊그제 저희가 이제 이거 보도를 냈는데 이제 저희가 ISO 국제 표준 제정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정수장을 기술을 표준화시켜서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에 대한 표준 절차를 받고 있고 지금 위원회 승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최종 승인 단계로 가서 어떤 공인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스마트 관망 관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울산의 그 태화강 사고도 여러분이 소개했지만 하천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그 하부 그러니까 이제 관로에 하상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저희 엊그저께 증평도 같은 비슷한 사례였는데 이런 이제 그 관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관로 사고가 거의 수도 사고의 95% 이상 하고 있고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복선화라든지 연계라든지 뭐 그다음 비상 대응 체계라든지 어마어마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때는 저희도 이제 뭐 엄청난 비상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인지하고 또 대응하는 게 어떤 나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관리 체계도 구축되어 있고 이제 환경부의 그 사업을 통해서 지방상수도 161개 지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관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요거는 AI가 관 파손 감지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뭐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압력 모형을 만들어서 각 압력계가 가지고 있는 압력값을 AI가 예측을 하다가 AI 예측값과 압력값이 틀려질 때 얘는 뭔가 이상하니까 틀려졌겠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사고라고 발생을 시켜주는 게 실제 저희 워터넷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연계 밸브라든지 단수 구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그런 어떤 관로 운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데 관로의 어떤 GIS나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모바일로 관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반의 현장 관로를 시각화하는 등 어떤 점검 정비나 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망관리 성과를 통해서 그 환경부 현대화 사업에 이제 저희 공사가 119개 진출해 있고 현재 성과 판정이 5년 안에 유수율을 90% 이상 올려야 되는 어려운 여건인데 성과 판정 100%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대 사업을 말할 때 급수 인구 37만 명 규모가 먹을 수 있는 누수량을 현재 절감하고 지자체 예산 한 1,100억 이상을 절감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리 비용은 10년 새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제 현재 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관 개량이나 복선화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취정수장 노후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된 이상 노후된 취정수장이 50% 절반까지 이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같이 나이를 먹었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적절한 유지 관리나 적기 개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고쳐 나감으로써 어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쓰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뭐 EPA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미국 환경청인 EPA에서 그 자산 EPA 모델을 좀 표준화시킨 게 있어서 저희가 중용해서 5코어 10스텝을 만들었고 광역상수도 자산이 전국적으로 27만 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개를 다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류별로 31개의 모듈로 나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그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베이스에는 자산 명칭이나 재원, 제조 연도 뭐 등등 그다음에 점검 정비 이력, 고장 이력 이런 것들이 집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로직을 통해서 상태 평가나 잔존 수명을 예측을 해서 아 얘는 좀 더 써도 되겠다. 얘 고칠 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노후로 인한 개대체는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개대체 의사 결정을 해주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은 현재 7개 시설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 들여서 28년도까지 전 광역상수도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그 지속적인 디지털 물관리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 올해 그 AI 퍼스트 전략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고 글로벌 물기업 탑2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물류 인프라에 총 13조 이상을 투자하고 녹색 수출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인지 과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 그 뭐 필리핀이라든지 파트리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을 하고 있고 판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게 실제 직원들 업무에서도 그 어떤 스마트한 업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물기업들이 와서 놓을 수 있는 비즈니스 포털, 그 다음에 물 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저희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디지털 테스트베드로 저희 공사 어떤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국민 그 서비스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워터는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서 기후 변화나 물 관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영숙 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발제를 다 들었고요.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일단 조금 장내 재배치, 책상 재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금 간단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